저는 이제 좀 강세론을 계속해 가지고서 어.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이런저런 별의별 일이 다 음. 생긴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표님께서 2021 년에 강세장, 2022 년에 하락장, 또 2023 년에 반등장, 그리고 이제 강세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맞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 완전히 이게 안착이 될 것이냐 음. 그 여부가 지금은 그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부터는 실적이 정말로 인제 기업들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서 음. 그와 동행해서 증시도 따라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면 네. 작년 4 분기부터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4 분기, 올해 1 분기, 올해 2 분기까지 해 가지고서는 미국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서 이익이 역신장이 났었어요. 네. 마이너스가 이제 났었습니다. 근데 2 분기라는 거는 지금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 2 분기인 것이고 고 2 분기 실적 시즌이 미국도 거의 끝이 나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 그리고 그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하는 얘기들 그런 거를 보고서 미래 이익 추정치를 쪼끔씩 변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미래 이익 추정치도 작년부터는 계속 내려만 가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해 가지고서는 한 3 개월 정도 전부터는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고 음. 옆으로 이렇게 이제 개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몇몇에서는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증시가 한번 작년엔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증시나 경제가 그런 게 되게 안 좋았다가 회복기를 거치고 그다음엔 본격적으로 회복 추세에 접어들 때 그 직전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실적과 함께 동행하는 증시가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잘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오는 3 분기 실적부터 해서는요. 전년 동기로 해 가지고서는 대비로 해서는 이제 성장이 나타나고 내년도하고 올해 실적을 비교를 하면 미국은 내년도가 10% 이상의 어. 이익 성장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세상도 좋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의 잠깐의 요런 것은 조정이라고 일시적 조정으로 보시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음.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다시 하반기에 올라가고 이게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한 단계 높은 인플레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음. 그다음에 "회복이 된다."라고들 하는데 또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봤었을 때에는 '진짜로 이익이 그렇게 가정치대로 흘러갈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정말 그래 가지고서 이익이 잘 나오거나 뭐 그렇다라는 거는 미국의 소비나 등등등 지표들이 견조하다는 거를 의미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게 잘못하면은 그게 또다시 뭐 가령 뭐 인플레를 자극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3 월, 4 월에 겪었었던 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여전히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익이 정말로 증익이 되는 거를 아직 보지는 못한 음. 고런 상황이 겹쳐 가지고서 이 같은 인제 그런 잡음을 노이즈를 만들어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나쁘게 봐도 한 6 개월만 참으면 되겠네요, 연말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최근에 뉴스에 그 마이클 버리나요? 네네. 예. 쇼베팅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금액을. 그런 건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은 '마이클 버린 진짜 포트의 회전이 빠르다.' 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그 인제 S&P 500 지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하방 베팅을 한 거거든요. 16억 달러 정도 되는 네. 포지션을 구축을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그게 매 분기마다 내놓거든요, 그 자료를. 음. 매 분기마다 이게 미국에서 자료가 공개가 되는데 3 개월 전인 그 직전 분기 말에는 그런 포지션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 분기 만에 그렇게 확 잡은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매를 아주 세게 하시는 분이다 어.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포지션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사실 개인 인제 뭐 매니저 개인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매니저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참고 정도로만 그렇게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이클 볼이 이번에 망할 거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또 알 수가 없는 네. 것이 매매를 과격하게 그전 분기에는 없었던 거를 이번에는 막 16억 달러씩 하는 네. 거를 보셨잖아요. 네. 다음 분기에는 그 포지션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보다 포지션이 증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어쨌든 인제 또 굉장히 다른 매매 분야죠. 회전율이 높다. 음.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저는 장을 보는 시각이 마이클 버리도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뭐 이익 한 10% 정도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강세장이 이제 예상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조정들은 좀 과감하게 기회로 삼아서 주식을 더 모아가는 걸로 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음. 현실적으로는 "나는 현금이 이미 없는데." 막 그런 말씀도 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져서 실적 장세로 음. 여름 동안에는 넘어가는 그림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증시 순환으로 봤었을 때에 보통 그 인제 뭐 약세장, 강세장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사이에서도 뭐 금융이니 실적이니 역금융, 역시적 얘기를 하는데 음.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긴 장세가 실적 장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요번에 실적 장세에 안착이 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 장세는 지속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평균적으로 봤었을 막 1 년씩 때는요. 그렇게 가나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1년 반 정도를 얘기를 음. 해요. 그러니까 요 순환원 자체가 재고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보통 한 40개월 정도 주기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실적 장세가 홀로 차지를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안착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번에도 일단 평균적으로는 고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게 과연 진짜로 안착이 될 수 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전에 보시게 되면은 재고 주기라고 제가 일단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재고의 흐름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 작년도만 해도 과잉 재고로 인해 가지고서 글로벌이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시기가 지난 재고 제품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악성 재고로 남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업체들이 할인을 해서라도 네. 빠르게 이걸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재고를 판매하느라 마진도 나빠지고 또 그 사이엔 재고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때문에 회사 자체도 유동성이 좀 나빠진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 계속해 가지고 그래서 재고 증가율이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간밤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이제 총 재고 증가율이 원래 이게 거의 뭐 10% 중후반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6월 달 데이터 나온 거 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서는 2.1% 증가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평균 혹은 과거의 평균적인 것 이하의 수준으로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고의 조정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진짜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새롭게 재고를 그에 맞춰서 쪼끔씩 쌓아 나가는 음. 새로운 재고 주기가 도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실적 장세거든요. 주문을 네. 막 낸다는 거니까는요. 고런 이제 앞에 뭐랄까요? 그 요리를 할 때 그런 재료들을 미리 다듬어 놓는 음. 그런 단계는 저는 끝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재고주기라는 거는 전 섹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예 음. 섹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순환론이 크게 한 3 가지 정도 구분이 됩니다. 네. 제일 짧은 게 재고의 증감에 따라서 재고 주기 얘기하고요. 음. 우리가 그 일본의 우라가미 군이오 이론 많이들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때 군이오의 이 이론 자체는 뭘 배경으로 짜여져 있냐면은 바로 이 가장 짧은 재고 순환 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는 좀 더 긴 주기는 한 10 년짜리 주기인데 음. 요거는 투자 사이클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기계나 장비 같은 것들을 금방금방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과거에 보면 한 10년 정도 주기. 그래서 이 투자 주기하고 그다음 재고 주기가 같이 일어나면은 되게 큰 장이 온다라고들 얘기를 음. 하거든요. 그래서 쪼끔 더 긴 주기가 있고 진짜 긴 주기로는 바로 이제 그런 뭐 혁명 이제 산업형 이제 그 이런 산업계에서의 정말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가지고서 뭔가 크게 바탕을 한번 확 바꾸는 네. 요런 것들은 뭐 수십 년에 한 번 네.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주기는 주식 시장을 예상하는 데에는 별로 그렇게
이게 임팩트는 없는 음.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계속해서 좀 그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뭐 GDP나 성장률이나 모든 것들이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이거는 나타나는 큰 그림에서이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순환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재고 주기. 네. 그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하자면 투자 주기. 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하나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 주기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실 요거를 가지고서 좀 맞추기가 요즘에는 어려워졌다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 투자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설비 투자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GDP를 우리가 계산할 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서 무형 자산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무형 자산 이런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늘었다 확 줄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좀 이게 변동성이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에는 일단은 재고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재고 주기도 어느 정도 보셨을 때 많이 이제 좋은 쪽으로 턴어라운드 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적 장세가 안착됐다라는 거는 언제 정도에 확실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라 보세요? 네, 실적 장세가 완전히 뭐 안착이 되는 거는 네. 아무래도 기업 이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확 늘어나는 음. 그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전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음. 것이 뭐냐 하면은 향후에 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 그거를 아. 안고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엇박자이긴 음.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간밤에 또 최근 게 나왔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네. 아니면 랜딩이 없는 노 랜딩이냐. 네. 그러니까 노 랜딩이라는 것이 침체가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번에 나온 거에서도 조금 늘었다라고 하는데 노 랜딩 비율이 9%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나머지는 소프트이냐 음. 아니면은 하드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랜딩은 한다라고 그렇군요. 여전히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 내에서 세부 항목을 보아도 뭐 현금 비중이라든지 미래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심리가 어떠냐 펀드 매니저들의 그거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데이터 자체도 거의 이제 가장 나쁜 쪽에 가장 부정적인 방향 쪽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인플레가 엄청 왔었고 그다음에 돈을 풀었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전쟁도 났었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도 계속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죠. 게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또 패권 경쟁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딘가 하나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라는 심리는 그렇네요.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음. 결국 이거를 씻어내주기 위해서는 기업들 실적이 꾸준히 예상 대비 잘 나오고 게다가 추가적으로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진짜로 성장까지 역성장이 아니라 나아주게 되면은 점점 더 이런 경기에 대한 확신들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실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광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 이런 게 있지 않겠냐, 그런 불확실한 요소를 그래도 우리가 감당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뭔가 부러지지 않겠느냐 중에서 이미 그런 뭐랄까요 후보 하나 큰 게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3월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진 이후로 뭐 최근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피치에서 강등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미국의 실제로 은행들의 개별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도 뭐 전망이나 등급 하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은행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금융사로 인해 가지고서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서 금융사 내부에서의 자기네들끼리의 구조조정으로 끝나느냐 한쪽은 찻잔 속의 태풍이 뿐이고 한쪽은 정말로 피해야 되는 부분일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3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발현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융사로 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 가지고서 너무 많은 부채를 내서 장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진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파생 상품이 너무 많이 엮여 있다. 네. 요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금융위기 때는 이 모든 게 다 세 가지가 충족이 됐었거든요. 어.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랬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물론 이제 대형 은행들 위주로 더 강한 규제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규제가 지금 미국에 특히 이제 그다음에 글로벌 대형 금융사에는 강한 규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버리지 비율도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부 외에 자산이나 부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엄격해졌고요. 파생 상품은 사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때 문제가 생긴 게 파생 상품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거를 뭔가 공격적으로 여기에 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 자체가 물론 그 사이에서도 좀 삐그덕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 대비해 가지고서는 시스템으로 갈 만한 전이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만 근데 금리가 이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갈지 몰랐고 또 채권을 국채를 이제 장기채를 뭐 몇몇 좀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만하다 싶을 정도로 금리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무시하고 경영을 해온 거죠. 그런 데들에게는 철퇴가 내려지고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와는 지금 다른 것이고 네. 상당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숫자들을 보시려고 하면은요. 네.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되돌아보시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미실현 손실이 되게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자본이 사실상 잠식된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니까는 이제 그 뱅크런이 막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매주 금요일 날에 연준에서 은행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예금 그다음에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요. 그 예금액 추이를 보게 되면 SVB 사태가 딱 터지고 난 직후, 그러니까 3월 말 대비해서 가장 최근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이 0.8%밖에는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게 별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다시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쪽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 다음에 또 걱정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대출을 굉장히 안 내주려고 하는 그래서 신용 경색이 올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출을 총합산을 해보면 오히려 요거는 소폭 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색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매주 목요일에는 연준에서 그 급전을 빌려가는 그러니까 은행들 중에 돈이 없으면 연준에서 빼다 쓰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게 금액 추이가 어떻게 되냐가 나오는데 요 금액 추이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BTFP하고 그다음에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인데 네. SVB 터지고 난 직후에 1,6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그 중에서 이제는 한 1,000억 달러 초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여전히 빌려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방만한 경영 때문에 신음하는 데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정도는 낮아졌고 그 사이에 문제됐던 데들은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등등등등은 지금 뭐 팔려 나가고 그렇게 구조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해외에서도 문제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은 해외에서도 연준에서 급전으로 돈 빌려간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달러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600억 달러 이상을 빌려갔었다가 이제는 2억 달러밖에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뭔가 급전에 빼다 쓸 만한 요인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그 뭐 증거들을 좀 발견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요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뭐 지수가 10% 20%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뭐 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빠질 수는 있지만 막 2022년처럼 막 30%, 20%막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하락을 우리가 정의를 한 세 가지로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5에서 10% 이거는 시장에서 별다른 이슈 없이도 그렇죠. 가령
최근에 좀 너무 오른 것 같아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한 매매 영역입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음. 맞추기는 제 음.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한 15에서 20% 음.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보면은 뭐 남유럽 부채 위기가 확 크게 번진다라든지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서 전체적인 우상향 그림을 바꾸지는 못하는 음. 그것도 사실은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근데 이제 30% 이상의 아. 하락이 나오는 거는 항상 요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정책적인 것들도 중앙은행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음. 사실 증시를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게 뭐 보시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 음. 이게 뭐 맞춰봤자 그거는 운이었어라고 할 음. 정도인데 그나마 이 30% 짜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들 좀 이제 그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모아 보면은 그나마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얘기할 거리가 좀 있다 정도이고 음. 저도 그거를 가지고서 순환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뿐이다라는 아. 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계가 분명합니다. 저는. 음. 예예. 아 그러면은 지금은 그 작년에도 왔고 또 이번에 이렇게 30% 이상 올 확률은 없을 것 같고 뭐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조정받으면은 좀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음. 작년과 같은 정말 30%의 하락. 음.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딱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를 해 보시면은요. 음. 우리가 작년 뭐 3 월, 4월 이때에는 금리가 여전히 제로 금리였었어요.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당시 상반기에 음. 내내 120불 맞아요. 이상으로 머물러 엄청났죠. 있었고 그때 중국에서는 강하게 제로 코로나를 하는 바람에 공급망 교란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서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제는 긴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는 음.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 중에서 이미 한 것들이 많고 덕분에 인플레가 작년 9.1%에서 지금은 또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미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하나하나씩 꾸역꾸역 네. 해소를 해온 점들이 있기 음.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확연하게 상황 자체는 그때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지금 진전을 보인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경제가 요즘 위기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위기론도 많이 나오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뭐 전기차도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그 코로나 이후에 별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중국 경제가 괜찮았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적게 나왔고 그래서 글로벌 일감이 오히려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는 상황을 겪었는데 그 뒤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이 더디면서 중국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계속해 가지고서 다른 글로벌 국가들 대비해서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또 기대하는 거는 그러면은 좀 부양책이 나오지 음. 않겠느냐인데 조금씩 뭔가 이 부양책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주 속 시원하게 큰 정책은 또 나오지 않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아 이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걸 좀 써 줘야 될 음. 건데.'라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데 음. 또 중국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 주지 않는 게 계속해서 부닥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1 분기 때는 괜찮았어요.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가니까는 오픈하는 효과가 좀 났죠. 근데 2 분기에는 그게 급속하게 냉각이 되어 가는. 네. 그리고 3 분기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는 이거 잘못하면 중국 음. 정부가 얘기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내외도 못 지키겠는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 가지고만 얘기를 드리면 1 분기에 좀 잘 나올 때에는 5.5, 6% 이런 얘기를 했어요. 2 분기에 좀 시들해지니까는 5% 초반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4.5에서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저는 이제 생각이 어떠냐 하면 네. 결국에 중국은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민에서 끌고 가는 경제가 아니고 음. 정부 주도하의 음. 경제인 것이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인데 네. 본인들이 작년에도 상해 대봉쇄를 하면서 본인들이 말했던 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성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2년 연속으로 성장률을 하회를 한다? 이거는 당 차원에서는 굉장한 부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5%라고 말했던 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할 것이다. 음. 라는 것이 일단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은 사실 이게 원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채를 너무 많이 막 늘려나가서 그 심리를 자극시키다 보니까는 그림자 금융 문제가 한번 빵 터져서 중국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부채가 정말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한 2015, 16년부터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고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경기가 좀 좋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부채가 제대로 부채 증가하지 못하게. 그러다 안 좋아지면 또 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서다를 해서 처음 생긴 버블을 터트리지 않고 조금씩 거기에 들어가 있는 김을 조금씩 빼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상의 경우는 그렇게 잘 빼가지고서 안착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실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쨌든 금융시장 개방도가 해외 대비엔 낮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 이제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채권단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원래는 100원을 빌려줬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 90원만 받으라고 이렇게 채무 조정을 해주던지 그런 구조 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상대적으로는 금융시장이 개방된 나라들보다는 손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다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나쁜 길로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인데 그나마 중국의 그 금융 구조 자체는 정부가 나섰을 때 힘을 쓰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보면은 또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죠. 가령 이런 겁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역외 채권이다. 그러면은 이자를 못 갚잖아요. 그럼 바로 부도가 안 나요.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요. 그럼 그 사이에 채무 조정이나 채권단하고 막 협의를 합니다.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만기 돌아오면은 미리 불러가지고서 이 얘기를 나누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헝다 때도 그랬었고 그 전에 있었을 때도 계속 해가지고서 중국의 특정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사실은 좋은 경제에서는 이렇게 안 일어납니다. 나쁜 경제인데 근데 터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경제가 뭔가가 터진다.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개입 여지가 상당히 큰 경제이기 때문에. 다만 근데 그것이 중국의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성장률을 계속 갉아먹게 되는.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악성 질환을 안고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부동산 보면은 30년 그 대출 있다가 40년, 50년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계부채는 계속 막 몇 주씩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정부들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화끈하게 한번 처리를 하고 환불을 도려내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게 정말 힘듭니다. 그때 그게 이게 정권이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잘 버티다 보면 운 좋게도 외생 변수가 발생해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좋은 게 발생하게 되면 그게 갑자기 해소가 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냥.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럼 김 빼나가는 전략을 어떻게 쓸 건데인데 그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딜레버리징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때 그러면은 보실 때에 절대적인 부채 액수가 줄지 않으면 우리는 겁나해요. 딜레버리징을 한다면서 왜 부채가 줄지 않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정부들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부채 증가 속도를 많이 낮추는 거죠. 대신에 그것보다 성장률을 높여 나가는 거죠. 임금의 성장 속도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의 속도를 좀 더 높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실질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속도는 3% 4% 나오게 해놓고 부채의 증가 속도는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0.5% 1% 이렇게 해놓으면 부채의 실질 부담은 낮아져 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김을 빼나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현실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거를 정부들은 택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막 중국 경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막 부동산이 터지고 어디선가 터져가지고 그게 세계 경제에 위험을 빠뜨린다거나 우리나라에 위험을 빠뜨린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낮다.
네네. 저는 그런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카드를 다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카드를 다 내놨는데 근데 그게 작동을 딱 안 하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여전히 뭐 중국은 금리를 내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정부가 사실 다른 이 서구권 국가들처럼 음. 직접적으로 자산 매입이나 이런 행위들은 전혀 지금까지는 있는 게 아, 그런 없잖아요. 카드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거군요. 가지 카드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음. 봤던 카드들을 일단은 다 보고 난 이후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대해 가지고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는 여전히 그들이 뭔가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들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음. 그러니까 경제는 되게 안 좋은데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카드를 너무 나중에 뒤늦게 써버리게 된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제때 써야 효과가 있는데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정부는 어쨌든 현실 파악은 하고는 있는데 최대한 돈은 적게 쓰고 싶고 음. 사태를 꾸역꾸역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심리가 있다 보니 정말 고구마 정말 한 100개 정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음.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요. 그 내년에 만약에 강세장이 진짜 그 실적 장세가 안착하고 온다고 했을 때 뭐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년에만 안 터져도 뭐 2 년, 3년 후에 터지고 5년 후에 뭐 터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내년에만 안 터져도 또 주식장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좋고. 정말로 이게 누가 하나 사고 치는 데가 음. 있지 않다라고만 아. 하면 그러면은 사실 걱정할 거는 두물두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음. 중국에 대해서 바라는 게 시장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고도 음. 성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소위 말해 사고만 치지 말아 달라. 어.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성장률 목표 수준 정도는 달성을 좀 해 줬으면 음. 좋겠다 정도인 거지 뭐 그렇게까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바라는 것이 음. 대단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 아. 참여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비관하는 요런 메시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고런 부분들 좀 저희가 균형 있게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청년 실업률 아 예.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보통 한 20%인가 22 나오다가 넘어가죠. 예. 넘어갔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중국이 정말로 안 좋을 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렇죠. 갑자기 자료가 안 나오거나 어. 기준이 바뀌거나 음. 이번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청년 실업률 되게 높은데 저걸 왜 계속 발표를 음. 할까? 저러다가 청년의 기준을 바꾸는 거 아닐까?'라는 아. 생각도 했는데 그냥 아. 화끈하게 청년을 발표 안 하기로 어어. 이제 결정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에서 매년 이제 그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인구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러면 신규로 창출되어야 얼마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그래야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별 불만 없이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게 최근에는 계속 얘기했던 게 1,000만 개 일자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청년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대용으로 그럼 사람들이 뭔가는 보고 싶어 할 거잖아요. 음. 그랬을 때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아마 신규로 일자리 창출이 몇 개 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일단 당에서도 신경 무지하게 쓰고 있다. 음. 그리고 그 데이터가 아. 나쁘다라는 거. 그래서 현실 자체가 일단 뭐 좋은데 이러고 그런 게 아니라 나쁜 건 사실이다. 인정하자. 음. 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파악 못할 정도의 중국의 데이터 조합은 아니다. 음. 살짝 옆길로 둘러가 가지고서 어슴푸레하게는 우리가 또 파악은 해볼 수 있다. 예, 그렇게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를 너무 비관하고 너무 이게 터진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은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또 정말 또 몇 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는 음. 보시는 시각이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결국 버틸 수가 없다. 음. 그러니까 그것이 뭐 중국이 부채로 쌓아서 뭐 그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도 있겠지만 뭐 당이 혼자 저렇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네. 거냐부터 해가지고서 중국을 안 좋게 보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게 보는. 반대로 또 좋게 보려고 하면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중국이 글로벌 제1의 경제가 어. 된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우리가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음. 또 중국을 좋게 보자면은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극단성이
양극단성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가 일상적으로 있어야 오해가 좀 줄어드는데 아 코로나 네. 3년 동안에는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의 왕래가 너무 없어져 버렸다 음. 보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정말로 이거는 부분만 가지고 와서 서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점점 좀 강화가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중간 정도 생각이 어떨까?' 그러니까 막 되게 되는 것도 없겠지만은 되게 또 안 되는 것도 아닌 정도의 경제로 앞으로 중국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고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또 단체 관광도 열어주고 해서 점점 교류가 증가를 하게 될 거잖아요. 음. 그러면 양쪽이 서로 간에 현실을 점점점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오해가 이제 좀 뭐 이건 장기적인 시각이겠어요. 조금씩 이제 다시 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 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변수가 뭐 생길지는 또 교류가 없으니까 또 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는 좀 더 확률 높은 쪽으로는 이제 강세장을 좀 예상하면서 중국 경제를 너무 네네. 최악으로 보지 않는 네네. 그 네. 정도 포지션. 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7 월에요. 그 위안화 무역 결제율이 처음으로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네. 사실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음. 가지고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글로벌 이제 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음. 있잖아요.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왜냐하면은 중국 자체가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가지고서 사실 터무니없이 위안화 결제 비율이 아 낮았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화라든지 음. 아니면은 그 유로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해서 음. 위안화가 가지는 중국이 가지는 위상 대비 너무 낮았다. 음. 그래서 그것이 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해질 것이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뭔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 달러의 위상을 이게 넘볼 만한 음. 수준이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먼 미래이지 음.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에도 느끼셨겠지만은 중국 자체가 미국보다는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도 음모론이 많이 있지만 중국은 그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맞아요. 해외에 대해 가지고서 규제를 뭐 데이터가 갑자기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음. 그거 자체는 이 그 경제나 통화에 대해서 신뢰도를 많이 가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과도한 인플레를 불러일으킨 거는 분명 잘못이지만은 그래서 본인들이 해 놓은 잘못을 결자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는 금리 높여가고 QT를 해 나가고 하면서 또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그 뒤에 실제로 인플레가 좀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달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유로화가 출범할 때도 그랬었어요. 이게 출범하게 음. 되면은 달러 지위 막 그 넘보지 않겠느냐. 달러가 한창 많이 쓰일 때 비해서는 그 쓰이는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이고 유로는 본인의 경제 수준에 걸맞는 쓰임으로 올라갔죠. 저는 위안화가 일단은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냥 단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중국 경제, 미국 경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음. 사실 취약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음. 지금 당장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나오는 것만 네. 봐도 우리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좋게 됐을까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부채 문제가 너무 우리도 심각해졌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부채의 만기 비율 같은 것도 우리는 좀 구조가 나쁘죠. 음. 우리는 단기채 비중이 높다 아 보니까 그래요. 특히 미국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려갔지만은 이자 부담, 실질 부담 자체가 우리보다는 더 적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기준금리를 더 적게 올렸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그게 변동금리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곧바로 반영이 다 돼 버리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올라간 거에서 체감하는 긴축의 정도의 수준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자극을 받기는 어렵고 상당히 긴축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의 수출에 하나의 또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은 건 사실이다. 근데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긴축을 해나가는 이것도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올려봤자 진짜 한 번 더 올리려나? 근데 한국은행은 정말 어지간하면 금리를 안 올리고 싶을 거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주요국 중앙은행들 선진국들 중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경제 사정을 보면 제일 먼저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긴축의 그 너머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은 많이 맞았다는 거죠. 이자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가 작년이 정말 최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고는 있으나, 그래서 우리도 수출이 최악으로 갔던 것 대비해서는 괜찮아지고는 있는데, 근데 그 회복 속도가 더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중국도 보시게 되면은 각종 산업별로 재고 데이터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재고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작년에 특히 굉장히 나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재고가 좀 많이 줄어든 산업의 경우에는 이미 그쪽에 이제 그 부품이나 그런 공급하는 기업들한테 발주가 예상보다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도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재고 조정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수출도 우리가 좀 최악을 지나가지고서 하반기에 뭐 지금 전망 자체가 더딘 그렇지만 개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저는 뭐 그런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최악은 지났다. 예, 그렇게로 봅니다. 네. 혹시 그 일본 경제나 네. 유럽 경제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뭐 일본에서 YCC 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또 일본도 많이들 보시는데,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성장을 겪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요소 중에 돈을 많이 풀어 수요발 인플레가 오는 것도 있지만은 심리가 자극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정말로 그 심리 자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인플레가 조금 올라온 게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좀 이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서 기저에 깔려있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일까를 해보면 올해 한 연말 정도부터 해가지고선 좀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는 안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처럼 뭐 이게 정책이 일본이 이제 긴축이 시작이고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더 적게 긴축 방향으로 가고서도 이번에 사이클을 끝마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행을 많이 가져가지고서.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가 비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일본에 가는 글로벌 관광객 숫자보다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숫자가 더 많았었어요. 그래요. 근데 일본이 한국이 관광대국이 되고 나니까 그거를 배우자라고 해서 아베 당시에 그 이제 또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오게 만들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며 그들이 인구가 우리가 늘어나는 것 같은 내수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우리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가는 국가가 되었거든요. 역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더더욱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광객이 가고 있어서 일본의 원래 그래서 이 여행 수지 이게 들어가는 서비스 수지가 원래는 별로 여기에서는 버는 게 없었어요. 일본도. 근데 이것도 이제는 흑자가 많이 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생각보다는 경제가 탄탄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유럽은 결국은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는 게 핵심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 전쟁 때문에 가스 가격이 정말 뭐 지금의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좀 내려와 가지고서 이게 결국은 뭐 최근에 또 좀 가스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전쟁 나고 난 직후에 가스 가격이 폭등했던 거 대비하면 지금 수준은 솔직히 버틸만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전쟁이라는
이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하나 안고 가는 거는 이거는 본격 회복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정학적 요인이 유럽은 결국은 핵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보니까요, 그 미국하고 GDP 격차도 점점 커지고 2010년도 초반만 해도 되게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유럽 경제는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의 망했다라고 이제 미국하고도 상대도 안 되고 뭐 주랑 비교해도 국가의 GDP가 네. 상대가 안 되고 뭐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유럽의 경우는 음,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전에 네. 완전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었고 저는 뭐 유럽이라는 권역 자체는 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은 딴지를 걸고 네. 그렇다고 또 뭔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어, 또 아주 희한한 음, 그런 거를 맺어가지고서는 또 유지를 시켜 나가고 네. 보시면은 뭐 갑자기 이제 유럽 권역이 탄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유럽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이게 난리가 나나 싶더니 어찌저찌 끌고 가고 그 다음엔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잘 되나 싶으니 영국이 빠져나간다 그래서는 진짜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어느 정도의 아주 저성장의 레벨 자체로 계속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뭐 인구 구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혁신이 나오는 정도도 그렇고 미국을 유럽이 지금은 계속해서 못 따라가고 있는 그 격차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본하고 유럽하고 또 그 핵심 국가들은 증시가 나름 괜찮았잖아요. 네네. 그런 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생각보다 괜찮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토대로 좀 잘 나온 게 있고 일본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책적인 영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도 대표적으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런 글로벌 대비해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은 그때 이제 도쿄 거래소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청산가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왜 그렇게 저평가되어 가지고서 청산가치도 안 되게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아, 했었습니다. 진짜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어. 자사주 매입 발표가 더 늘어나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배당을 늘리겠다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지 이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구 나오면서 실은 일본 증시가 뭐 몇 년 만에 뭐 최고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또 다른 큰 힘 중에 하나였다 이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거는 좀 공부를 해가지고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앞서에서 말씀을 다 그 뭐 너무 잘 이제 들으면 느끼시겠지만은 그것도 저는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네 주식에 대해서 저는 제일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네. 담아가야 될 시기. 뭐 저는 뭐 이게 지금 뭔가 완전히 판을 깨트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나와가지고서 시장을 겁내킬 그런 정도 뭔가 시스템 리스크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금은 아무리 좋더라도 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보통 현금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근데 저는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해 가지고서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말씀드려야 될 게 빚을 낼 거냐 말 거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변동성은 시장이 아무리 우상향을 장기간 하더라도 그 변동성 클 수 있고 그 사이에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가지고서 그 변동성 때문에 장세에 있어 가지고서 내가 수익을 못 올리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앙드레 코슬라니도 그런 사례를 자기가 책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경제 예측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서 최고로 혜택이 있을 만한 기업들로 정말로 이 레버리지를 최대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영끌을 해가지고 주식을 산 거죠. 근데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이 그때가 이제 2차 대전 직후였는데 갑자기 수술을 받으러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가 갑작스럽게 하락이 그러니까 이게 뭐 침체거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한번 아래쪽으로 삐침이 한번 팍 나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 투자한 걸 다 처분을 했대요. 근데 그 뒤에 주식시장은 자기 생각대로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를 왜 적었냐 하면은 아무리 내가 잘 맞추고 있어도 그리고 미래를 잘 맞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시기 동안의 변동성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정말 0. 몇 %의 차이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일단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전에 일단은 이제 레버리지가 정말로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고민부터가 먼저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어떠한 그런 위기가 상황들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변동성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레버리지.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좀 날씨가 무더위도 좀 지나가고 네, 태풍도 좀 지나갔는데 네, 네, 날씨가 조금씩 개이는 만큼 좀 자산시장도 힘을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한번 담아봅니다. 네, 좀 길게 보면은 강세장, 낙관적으로 좀 봐도 괜찮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86번가의 정광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